현재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바로 자원 획득을 위한 자원전쟁이죠. 중국, 일본을 포함 전 세계 선진국들은 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가는 처절하리 많지 보복성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재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줬다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뛰어올라 볼 때마다 속이 쓰리고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자원전쟁이라는 것은 요 몇 년 상간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자원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독일의 치열한 군비 경쟁이 한창이던 1911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해군 제독으로서 인류사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정에 직면합니다. 해상강국 영국의 심장과도 같은 전투함들의 연료를 석탄에서 벗어나 석유로 바꾸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에 비해 적은 부피를 차지하면서도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술력만 뒷받침된다면 해군 전투함의 속력을 미친 듯이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작전 범위도 광범위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영국 내에서 이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충분하지도 않은 영국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웨일즈산 석탄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페르시아산 원유에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처칠은 이란 지역의 영국이 1908년에 발견한 거대 유전이 있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는 승인됐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로 석유를 주 원료로 하는 전함이 영국에서 탄생했죠. 이 전함은 군사력 우위를 불러왔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사는 석유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석유를 보유한 국가는 힘과 부를, 석유를 가지지 못한 국가는 빈곤과 절망을 느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힘을 가진 국가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동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죠. 오펙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자신들이 지원하던 이집트와 시리아가 패하자 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며 제1차 석유 파동을 불러옵니다. 1973년의 일이죠. 여기에 의도적으로 석유 생산을 감산하면서 국제 원유가는 미친듯이 폭등했는데, 이 때문에 갓 산업화로 진입하려던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뒤 1980년 발생한 제2차 오일 쇼크는 자원이 가진 무서움을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석유, 즉 자원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석유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 21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석유뿐 아니라 원자력, 풍력, 수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생산 기반이 마련됐고, 천연가스가 등장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자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더 치열하게 말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는 왠지 기분 좋아지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철강만 생산하는 줄 알았던 포스코가 앉은 자리에서 35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인수한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에서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등장한 겁니다. 2018년 8월 포스코는 호주의 갤럭시 리소시스로부터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17,500헥타르의 소금 호수를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왜 소금 호수를 샀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철강 기업이라고 철강만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마련인데, 포스코는 철강 생산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의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 등의 자체 공급 체계를 만들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를 토대로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부터 2차 전지 소재까지 직접 생산하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수의 관권, 즉 채굴 권리를 인수했는데, 이 호수 소금물에 함유된 리튬이 목적이었습니다. 리튬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전기를 직접 생성하고 충전할 수 있는 하얀 석유라고 불립니다. 포스코가 2018년 인수할 당시 220만 톤으로 추산했던 리튬 매장량이 다시 조사해보니 6배나 많은 1350만 톤으로 밝혀졌죠.
세계 최고의 리튬 컨설팅 업체인 미국의 몽고메리에 의뢰해 리튬 매장량을 조사한 결과 1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1350만 톤이면 전기차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리튬의 농도 역시 세계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녹아있는 리튬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적은 염수에서 많은 리튬을 추출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요. 이 호수에는 1리터당 921mg이라는 고농도 리튬을 함유하고 있어 포스코가 소위 횡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리튬 가격은 폭등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현물가는 2020년 7월 톤당 560만원에서 올해는 1230만원까지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 호수에서만 무려 35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덕분에 미래를 위해 투자한 3,100억 원이 35조 원이 된 것인데 2년 만에 100배의 투자 수익률이 났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본 투자로 포스코는 돈방석에 앉게 됐는데요. 포스코는 리튬뿐 아니라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 핵심인 니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리튬과 함께 배터리의 성능과 직결되는 소재로 포스코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과 더불어 호주 등의 니켈 광산에 투자해 자체적으로 니켈을 공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죠. 또한 현재 100% 중국에 의존 중인 음극재 원료 흑연의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2차 전지 사업의 밸류체인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와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 회사, 그리고 이에 필요한 리튬, 니켈, 흑연 등의 원료를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원료 공급사로 분류됩니다. 핵심 소재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를 직접 생성하고 충전할 수 있고, 니켈은 2차 전지의 운행 거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며, 흑연은 전기 생산을 위해 리튬에서 방출된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재방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포스코는 원료 공급부터 2차 전지 소재 직접 생산에 이르는 세계 최초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한국의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은 산업화 진행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작게는 집부터 교량까지, 넓게는 공장, 선박, 자동차까지 철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는 1967년 육군사관학교 후배 박태준을 불러 국가의 운명을 바꿀 철강 산업을 일으켜보라고 지시하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지만 박태준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는 박정희는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죠. 그리고 박태준은 불과 5년 만인 1972년 시험 조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시 수백억 원을 필요로 하는 제철소를 건설하기에는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사리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태준은 피눈물을 머금고 일본에게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일부를 제철소 건설에 전용했습니다. 일본에게 핍박받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와 눈물의 대가를 쓰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오로지 조국의 밝은 미래만을 보자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죠. 결국 그가 세운 포항제철은 1999년 부동의 세계 1위 신일본 제철을 누르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 최고 철강 기업으로 11년째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나 사실 포스코의 성공에는 아주 중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는 중국과 쫄리면 죽음에 이르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호주 총리의 한마디로 중국은 호주에게 치졸한 보복 외교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피해는 중국이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중국은 호주로부터 석탄이 수입되지 않아 작년 연말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철광석입니다. 2019년 기준 호주는 중국에게 66조 원의 철광석을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60%를 넘습니다. 중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광활한 중국 영토에 지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1년 소비량이 무려 12억 톤입니다. 만약 호주가 중국으로의 철광석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순간 중국은 그대로 모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죠. 그런데 이 철광석까지 끌어들이는 순간 양국은 즉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입량의 60%가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호주의 철광석 생산량 80%를 중국이 사들이고 있어 누구 하나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호주에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이 첫 샘물을 뽑아낼 당시 호주가 도와줬으니까요.
일단 포철을 건설한 후에 박태주는 철광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철광석을 공급받기 위해 호주의 철광석 수출 회사를 찾았으나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 제철소 사업에 나섰던 터키나 브라질 등의 개도국에서 외상으로 철광석을 구매한 후 제철소를 가동해 갚겠다고 했지만 제철소 자체가 건설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의 상황이 이들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뿐 아니라 제철소라면서 들고 온 사진이 허허벌판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누구도 이게 제철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박태주는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갔고 호주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73년 포항제철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첫 쇳물이 뽑아져 나왔고 현재는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된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국에서 쇳물을 뽑아 산업화를 이뤄낸 포스코가 이제는 제2차 전지 분야로 진출해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철 보국의 꿈을 이룬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